사실은 다들 놀랐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율인데요. 여기서 보면 쭉 환율이 이게 144엔이에요. 이게 145엔, 146엔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27일 날이잖아요. 여기 27일 날 쭉 가다가 이제 선거 투표. 이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치를 그대로 개성하겠다. 아베의 모든 경제 원칙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개성하겠다. 뭡니까? 아베노믹스를 개성하면 아베의 세 가지 화살. 그 중에서도 가장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그 다음에 적극 재정. 이걸 그대로 이어받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올리지 않겠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엔저로 쫙 올라간 겁니다. 또 보면은 주가도 쫙 올라갔습니다. 엔저가 되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주식도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요 딱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로 딱 당선됐다 딱 알려지는 순간 환율이 급격하게 엔고로 간 겁니다. 이 보세요. 급격하게. 바로 그냥 2엔, 3엔입니까? 3엔이 그냥 급격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주식이 막 폭락을 한 겁니다. 이 주식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거의 4만에 접근했다가 37,900, 얼마니까? 거의 한 2,000엔 급락을 한 거죠. 이 정도로.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게. 시장에서도 그러고 대체적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 총재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이야, 일본이 이제 변화가 오는 거다.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앞으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시바 시게루가 안정적으로 롱런할 수 있을까? 아마 단명으로 끝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죠.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니까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당장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안해하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 총재를 만났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가지고 당분간은 이게 금리를 올릴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시바가 총리가 되면은 이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그만두고 금리를 올려서 금융 정책 정상화로 갈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금리 올 환경이 아니다.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돼? 금방 다시 이게 환율은 다시 엔저로 가기 시작했죠. 그래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지금 벌써 3엔까지 갔다가 152엔, 151엔 막 지금 왔다 갔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시바 시게루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하고 완전히 이게 정책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이제 나왔냐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발언들 소신하고 모든 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가 자기 총리 취임 시간에 여러 번 이제 총선거를 치렀는데 그 해산할 때마다 야당과 충분히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딱 그 야당의 빈틈을 노려가지고 갑작스러운 해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하고 이게 이제 뭐랄까 좀 야비하다 뭐 그렇게 이제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아베 그 당시 총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충분히 고지를 하고 야당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론에게 지지도를 묻는다. 뭐 이게 이제 정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해 왔는데 자기가 총리 되자마자 최단시간에 해산하고 총선거로 돌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시바 시게루는 자기가 얘기해왔던 걸 다 뒤집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급전직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해산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소선거구제니까 야당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 야당한테 정권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누가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냐. 야당 중심으로가 48.7%고요. 자민당, 공명당, 연립 여당 중심이 39.8%. 그게 야당이 정권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 지지도가 10% 가까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정상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야당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야당 후보 단일화까지 이제 이뤘을 경우에
야, 이거는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후보 단일화 하기 전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전에 준비가 안 된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기습작전으로 해산하고 총선거에 돌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때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더니 자기가 총리 되니까 손바닥 뒤집시 뒤져버렸다. 그래서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시바 시게루가 여론의 지지도를 받았던 이유는 뭔가 뚝심도 있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소신 뚜렷하고 뭐 그래서 밀어준 건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총리가 되자마자 다 바꿔버리니까 이게 신뢰도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시바 시게루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총재가 되기까지의 여러 정치 세력들과 뭔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표를 줄 테니까 총리가 됐을 경우에 어떤 것들을 보장해 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해산해서 중의원 선거에 바로 돌입한다. 이것도 본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모리야마 이 간사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모리야마 간사장이 강력하게 그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정치 경험상 빨리 해산해서 야당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번개불에 공고 먹듯이 빨리 해치우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계산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 판명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총선 결과는 아베 총리의 뭐랄까 불신감, 이게 이제 꽤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조금 전에 봤듯이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이 우익 보수 이쪽의 정치 세력하고 이시바는 약간의 이제 자민당 그 거구적인 그 정책, 아베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다는 거는 그 야당의 성향이 좀 강하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마인드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렇게 자민당이 이게 이분된 거예요. 선거 돌입하기 전에 갈라졌단 말이죠. 이게 일률적으로 하나의 당으로서 잘 이렇게 굴러간 게 아니라는 거죠. 선거 전에 돌입하면서. 이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가장 결정타였던 건 이겁니다. 자민당이 왜 저렇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했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우라낀 그 뒷돈 문제, 정치 자금,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아베파들이 그 우라낀 문제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진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영향이 있는 정치가들이 많은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파티권을 많이 판 거죠. 그래서 많이 파면서 돈이 많이 이제 쌓이니까 그걸 신고하지 않고 이마에 포켓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각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베파들이 특히 이제 그 통일교하고의 관계가 또 밀접하게 그걸 했는데, 이 부분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인기가 팍팍 떨어지고 이번 총선거에서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뒷돈 문제, 정치자금 관련된 이 부패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통일교하고의 관계.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큰 문제인데, 요거 두 개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베파 중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파 중진들, 이거 이시바 시게루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공천권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 기반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아베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베파가 극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게 마지못해 다 공인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서 막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야, 이대로 갔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시바 시게루가 결단을 내립니다. 과감하게 그냥 중진들, 아베파 중진들 12명을 거의 공인을 안 해주게 된 거예요. 공인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중에는 이제 뭐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관여된 사람하고 조금 이제 경량한 사람은 일본은 지역구에다 후보를 내면서 지역구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례대표제에도 등록을 합니다. 지역구에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제에 의해 가지고 당선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중진들은 웬간하면 다 계속 선거에서 뭐 낙선할 일이 별로 없었죠. 이게 선거제도에 이게 묘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뒷돈하고 관계되는 국회의원들, 중진의원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비례대표제하고 중복으로 등록 못하게 했고, 40몇 명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 28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낙선했습니다. 그게 아베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그렇게 고전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라고 했잖아요. 뒷돈 문제.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제재를 가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그러면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에게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였냐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내려보낸 거 2천만 원을. 이제 보통 보면은 지역구에다 이제 거기 후보, 공인 후보들에게 공인료 500만 원하고 이제
그 활동비, 선거 활동비 1,500만 원에가 2천만 원을 지역구에 내려보냅니다. 자민당 중앙당에서. 그리고 공인 후보한테 2천만 원을 내려보는 것, 그거하고 똑같이 비공인 후보의 지역구에도 2천만 원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의 기관지인 아까다, 빨간 깃발, 여기에 이게 스쿠프로 실리면서 난리가 나지. 선거 4일 전에 이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잡지에 의해가지고. 발칵 뒤집혀진 거죠. 낙선했던 자민당 의원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요거 2천만 원 요게 비판받기 시작하면서 지지도가 푹푹푹푹 떨어지는 게 그 피부로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 4일 동안 완전히 그냥 급속하게 이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걸 다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결정타였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누가 했냐? 이게 또 모리야마 간사장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폭망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문제지만 모리야마 간사장이 급격히 해산한 것도 그렇고 요 자금 뿌린 것도 그렇고 요게 다 간사장의 이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상의를 했는지 뭐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선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279석에서 215석이니까 뭐 64석이나 잃어버리게 됐죠.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뭐 문책 얘기도 나오고 특히 다카이치 사나의 이쪽 지지 세력들, 아소다라도 그렇고요. 이쪽 지지 세력들이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서 아주 뿔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분당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이시바 시게루의 이 정권이 순항할 수 있을까? 뭐 다 회의적으로 봅니다. 단명할 거다.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에 있을 참여연 선거 때까지 뭐 과연 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왜냐? 참여연 선거 때 그때 인기 있는 총재를 뽑아가지고 총리를 세워야 또 그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총재를 뽑으려고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인기가 회복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면은 이시바 시게루 끌어내리기가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